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에서 유학 중인 꽃다운 나이의 여자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비밀이고요. 지금부터 제 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정말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마 다 들으시면 분노가 차오르실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야? 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 동생은 현재 고1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아빠의 친구나 엄마의 친구 중 아이를 낳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저는 태어남과 동시에 사랑을 받았고, 어릴 때 저는 이쁘고 말도 잘해서 데리고 다니면 부모님이 자랑스러울 정도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5살 무렵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날 무렵엔 아빠 주위 사람들도 아이가 하나씩은 있어서 그다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그다지 이쁘지도 않고 말도 늦게 해서 길 가던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동생에게 모든 애정과 관심을 쏟기로 했고, 저는 뒷전이 됐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동생이 뭔가를 잘못하면 항상 제가 혼나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유치원에 갔다가 친구들이랑 논다고 집에 늦게 왔는데 동생이 보라색 딱풀을 먹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일찍 돌아와서 동생을 돌보지 않은 탓이라면서 혼이 났습니다. 동생이 3살 됐을 때 케찹에 미쳐서 집 전체를 시뻘겋게 칠하고 다녔을 때도 동생을 돌보지 않은 저의 탓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급기야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지요. 그 어린 시절부터 저는 동생 때문에 부모님에게 매번 혼나기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즐겨 읽었던 덕분에 또래 아이들보다 이해력이 우수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도 잘 받아왔고 학교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지요. 하지만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별거 아닌 걸로도 저를 혼내라고 말했고, 제가 받아오는 95점짜리 성적표는 성적표가 아니라며 혼을 냈습니다. 반면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40점이라는 성적을 받아오고도 수고했다면서 파티를 열어주셨지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훨씬 뛰어나게 태어났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서 1년에 4번씩 개최되는 대환장 파티를 그저 묵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첫 문제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그 해에 엄마 지갑에서 세종대왕 3장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당시 용돈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화살이 저에게 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억울하다 아니다 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저 바른대로 말하면 용서해준다는 말만 하셨지요. 너무 억울해서 미친 듯이 울고불고 하니까 부모님은 방을 뒤졌습니다. 동생과 저는 같은 방을 쓰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다 들쑤셨지만 3만 원이라는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간 적이 없는데 나올 리가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 안 가져갔구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부모님은 저더러 그 큰 돈을 어디다 썼냐며 다그치셨습니다.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동생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동생 표정을 보니 집안 분위기 싸한 걸 읽은 모양이더라고요. 동생이 엄마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니네 언니가 내 3만 원을 훔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방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손에 10,000원짜리 2장을 들고 나옵니다. 엄마가 놀라며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동생이 솔직히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제 공부방을 가리키면서 언니 책상 밑에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물증을 잡았다면서 저는 그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욕도 엄청 먹고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참 이상하죠? 분명 아까 뒤질 때는 절대 안 나오던 돈이 동생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나왔다는 게 안 이상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매타작을 맞으면서 얼굴까지 맞는 바람에 도저히 학교에 가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3일간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덕분에 출석부에는 금이 3개가 생겨났지요. 저는 학창시절 꽤 모범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듬뿍 받는 모범 학생이었지요. 교칙을 모르면 저를 보면 된다는 명언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 제가 3일을 결석하니 담임 선생님이 제가 걱정이 돼서 집에 찾아오셨어요. 담임이 오시니까 우리 엄마는 저더러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하시더니 혼자 맞으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온 담임 선생님은 엄마에게 제가 왜 결석했는지를 물으셨어요. 특별히 병결 처리는 했지만 이유가 궁금하시다고요. 엄마는 뜸을 들이다가 제가 엄마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갖고 그걸 안 했다고 거짓말하다가 들켜서 맞는 바람에 못 나가게 됐다고 말했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해줬고요. 그리고 학교에 저 같은 모범생이 없다며 제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엄마는 완강하게 동생이 2만 원을 찾아냈다고까지 말했고 담임 선생님은 그럴 리 없다는 말만 반복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대화를 방에서 들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글퍼서요. 그 이후로 제 억울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늘 혼이 났고 그걸 밀고 한 자는 매번 동생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일을 겪다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니 포기라는 것을 알게 되더군요. 혼이 나도 얘, 욕을 해도 얘 하지 않은 잘못으로 혼나면 그냥 잘못했다 빌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저라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학교가 집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부에 취미를 가지게 됐고 선생님 눈에 들게 되었죠. 당시 저는 독일어에 흥미가 있어서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했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자기 아는 사람이 번역 일을 하신다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공부에 도움도 되고 용돈벌이도 될 거라면서 간단한 독일어 문장 번역일을 맡겼고 덕분에 저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저는 통장이라는 걸 만드는 것보다 지갑에 만원권 지폐가 두둑히 들어있는 걸 보며 흐뭇해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책을 사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두께가 얇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설마 하면서 돈을 세어보니 9만 원이 없어져 있었죠. 순간 동생이 얼마 전부터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생겼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니겠지 했지만 의심스러운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동생을 의심한다며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의심이 가시질 않아서 동생이 집에 오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산 학용품이란 인형, 내 돈 훔쳐서 산 거냐고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주 당당하게 그렇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혈압이 오르고 눈앞이 핑 돌아서 얼른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동생의 소행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진짜 내가 그랬냐고 물어보니 동생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엉엉 울면서 언니가 너무 무섭게 가져갔냐고 다그쳐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말 안 하면 때릴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소리쳤지만 전혀 제 말을 듣지 않고 동생 말만을 들으셨습니다. 동생은 그 새로운 물건들을 친구한테 선물 받은 것이라 하면서 제 돈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열하듯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은 동생 편이었어요. 저는 그냥 신나게 혼나고 방에 들어갔더니 먼저 들어가 있던 동생이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언니? 그렇게 어릴 때부터 겪어놓고는 몰라? 일러봤자 언니만 혼나. 저는 그냥 넋이 나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어차피 때려도 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으니까요. 이후로 저는 야자도 시작했고 동생이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마주칠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동생이 제 돈에 손을 대든지 말든지 물건에 손을 대든지 말든지 모른 척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말에 일이 터졌어요. 제 동생이 사교성이 좋은 편입니다. 일명 날라리 같은 친구들도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 편이에요. 그 많은 친구들 중에 날라리 같은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 겁니다. 저는 제 물건 누가 만지는 거 싫어해서 친구를 안 데려오는 편이에요. 동생 친구들이 놀러 온 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동생한테 말도 못하는 처지라서 그냥 모르는 척 공부만 했습니다. 동생 친구 3명이 놀러 왔는데요. 동생 친구들이 우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갔습니다. 꽥꽥 소리 지르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도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저를 걸고 넘어질까봐
그냥 방에서 안 나갔다는 말만 하려고 나름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동생 친구 중 한 명이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엄마 귀걸이를 가져간 거예요. 그 귀걸이는 엄마 친구 중에 부잣집에 시집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엄마한테 준 생일 선물이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엄마의 웬만한 물건 다 합친 금액보다도 훨씬 비싼 물건이었지요.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쉽게 구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 중요한 모임에 나갈 때만 착용하시던 귀걸이였어요. 당연히 엄마가 아시고 나서 집안이 뒤집어졌죠. 엄마는 바로 저부터 의삼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억울했지요. 동생 친구들이 집에 왔었는데 걔네가 그런 것 같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제 동생도 찔렸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손버릇이 나빠서 나중에 무리해서 소외당하고 전학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동생이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까 언니 친구가 잠깐 놀러 왔는데 그 언니가 엄마 방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 친구는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엄마는 그게 누구냐고 소리쳤고 저는 제 친구 온 적 없다고 말하다가 지쳐서 그냥 넋이 저간 채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죠. 혼날 때는 멍 때리는 게 최고라는 걸 십몇 년 동안 억울하게 혼나면서 터득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욕하시다가 내일까지 그 귀걸이를 안 찾아오면 쫓겨날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애당초 내 친구는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귀걸이를 찾아오겠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너무 억울해서 당시 제일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저를 달래주면서 일단 엄마 친구라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거 어디서 샀는지 얼만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아줌마가 가격은 기억 안 나고 아줌마네 집 근처 금은방에서 샀다는 겁니다. 아줌마 집은 수원이었어요. 다시 친구한테 전화해서 못 구할 것 같다고 하니 친구가 저한테 엄마 폰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별 생각 없이 줬습니다. 근데 얘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니 사실 자기가 잠깐 봤다가 너무 예뻐서 귀에 걸어보고는 까먹고 그대로 나왔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다시 돌려드리려고 오다가 넘어져서 하수구에 빠뜨렸다고 거짓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하니까 엄마가 용서해줬답니다. 얼마 뒤에 엄마가 방에 들어오더니 그 친구 집에 한번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뒤에 그 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는 제 친구랑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더니 친구 가고 나니까 애가 성실하고 착해 보인다면서 믿어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친구한테 고맙다고 연락하니까 친구는 저더러 너 너무 불쌍해서 거짓말 해준 거지 네 동생을 위한 건 아니란 걸 알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엄마는 아빠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의 차가운 태도는 좀 누그러지셨어요. 그날 밤에 부모님이 두 분이서 외식하러 가셨는데 동생이 대뜸 어떻게 해결했냐고 묻더라고요. 진짜 속에서 용암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화내고 욕해봤자 저만 손해인이 알 거 없다면서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자기 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가 가져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훔쳐간 친구는 학교에 그 목걸이를 하고 왔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뺏겨서 부모님 소환되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생의 새로운 친구들은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동생의 입학식에 참석하고 기념으로 외식을 하면서 유난을 떨었죠. 참고로 제 입학식은 외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동생은 중학생이 되고 나니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집에 데려왔어요. 전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주말엔 집에 있었는데 동생이 데려오는 친구들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목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나갔는데 친구라는 애들을 보고 기겁할 뻔했습니다. 겨우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딱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고 바지를 아주 짧게 입었더라고요. 화장도 긁으면 손톱에 다 나올 정도로 두껍게 했고요. 화장을 잘 하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설프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야자가 하기 싫어서 담임한테 허락받고 집에 일찍 온 날이 있었습니다. 석식도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집에 오니까 7시 반이었어요. 공부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생이랑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분명 학원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동생이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곧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촉이 와서 얼른 뛰쳐나가 현관문에 붙어섰지요. 바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고 복도가 조용해지길래 위에 잠바 걸치고 쫓아갔습니다. 동생의 행적은 놀이터였습니다. 우리 동네 놀이터는 특히 더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드문데 산중턱이라 나무에 둘러싸여서 으스스한 곳이었어요. 동생은 친구들이랑 떠들다가 어떤 사람이 놀이터에 들어오니까 바로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심심하면 반말하고 욕하던 동생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제 동생의 인사를 받은 사람은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선생님에게 질문하러 교무실에 가면 항상 마주치던 우리 학교 문제아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그 애들이랑 웃고 떠들더니 우르르 놀이터를 빠져나가길래 더는 못 따라가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고민에 빠졌지요. 아무리 내 동생이 싫지만 혹시 모를 위험도 있으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자마자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생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어떤 애들인지랑 그 무리 중에 남자 고등학생도 있다고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부모님에게 제 동생은 공부는 잘 못해도 착하고 예의 바르고 순수한 아이였으니까요. 11시에 동생은 밝은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동생을 불렀고 동생은 눈치가 빨라서 뭔가 일이 났다는 걸 느끼고 저를 째려봤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에게 네 친구들 어떤 애들이냐고 물었고 고등학생도 있다는데 맞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생은 감을 잡았는지 저를 한 번 더 째려보다가 엄마가 재촉하니까 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은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스터디 그룹 같은 걸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게 못하는 사람끼리 하면 소용이 없어서 친구네 오빠하고 오빠 친구들한테 부탁한 거라고요? 성적 오르면 말씀드리려고 했다고요? 기발해서 박수가 저절로 저왔습니다. 저는 청산유수라는 말을 그날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걸 보면서 청산유수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설마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진 않으실 거라 생각했지만 부모님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봅니다. 두 분은 동생에게 초인적인 신뢰를 가지셨기 때문에 동생 손을 꼭 잡으면서 진작 말하지 그랬냐고 수고가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덕분에 제 동생은 집에 늦게 들어와도 혼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결국 단념하고 방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동생이 방에 들어오더니 제 이어폰을 확 빼면서 이러더라고요. 네가 엄마 아빠한테 말한 거지?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니까 긍정으로 들렸나 봅니다. 동생은 인상을 쓰더니 제 이어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렇게 제 이어폰은 망가졌습니다. 제 부모님 눈에 저는 천하의 몹쓸 나쁜 언니고 동생은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저는 동생이 순간적으로 눈물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보면서 장차 배우의 길을 걷게 될 거라 장담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고3이 되니 나름대로 부모님도 저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공부하느라 밥도 안 먹고 있으면 방에 들어와서 과일 접시를 두고 가시거나 보약을 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우리 학교 근처에서 자주 발견됐어요. 어떤 남학생이랑 같이 가는 걸 봤는데 누군지는 못 봤고요. 동생이 제 지갑에 손을 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는 동생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 남친이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동생이 자는 동안 폰을 뒤져서 남자친구의 이름과 사진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봤지요. 그놈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도 그놈이 보이면 귀를 쫑긋 세웠고 뭘 하는지 주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그놈이랑 제가 같은 보충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학교는 학년 구분 없이 신청해서 걸린 보충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중 물리일이라는 과목에서 같은 반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놈이 제 동생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주말에 여자친구 집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집인 거잖아요. 그날은 제가 이모한테 외국어 강의를 들으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뭔 일이 터질 것 같아서 이모한테는 가족들한테 비밀로 해달라 하고 못 간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날 저는 나가는 척 했다가 비상계단에 숨었어요. 동생이 잠시 나간 사이에 저는 얼른 집에 들어가서 옷장에 숨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동생이랑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죽는 줄 알았네요. 남자애한테 제가 같은 학교고 보충 수업도 겹치니까 한 번만 더 내 동생 주위에서 얼씬되면 불구를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쫓아내고 나니 동생이 슬금슬금 도망가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동생은 밥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은 걱정하다가 동생을 달래러 방에 들어가셨고 한참 후에 엄마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갔더니 동생의 시뻘건 등짝과 멍든 팔뚝이 보였습니다. 저는 동생을 때린 죄로 아빠의 구타를 견뎌야 했습니다. 엄마는 엄청난 인신공격을 퍼부었지요. 그날 부모님은 저를 낳은 게 가장 후회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들은 공부나 일이나 사회생활이 스트레스라는데 저에겐 가족 이외의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저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건 가족이었으니까요. 당시에 사촌 언니가 지나가는 말로 독일이 의학 공부하기에 좋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독일 유학을 꿈꾸게 됐습니다. 물론 난관이 많았지요. 부모님은 저한테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유학생 대상으로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해주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여름방학에 그 학교에 시험을 치러 갔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에 합격증 제출하고 4교시만 하게 됐고 가는데 드는 경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어요. 2달 동안 알바를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나름 즐겁고 뿌듯했는데요. 부모님과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알바를 하면 당연히 심신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 말을 퉁명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부모님은 누가 알바하라고 했냐면서 어디서 짜증이냐고 혼내셨습니다. 매번 그렇게 부딪히다가 결국 아빠가 알바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결국 번역하는 일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문제였어요. 집에서 가만히 뭐 하냐고 동생이 먹은 그릇 설거지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게 점점 확장되더니 이젠 청소, 빨래, 설거지 모두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엄마는 점점 아무런 집안일도 하지 않았지요. 저는 곧 독일에 갈 거니까 조금만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독일로 출국하기 얼마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번역할 게 너무 많아서 청소기 미는 걸 깜빡했는데 엄마가 짜증이 나서 집에 오시더니 집구석이 이게 뭐냐며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을 하나씩 읊으면서 저보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더 말하기 전에 청소기 밀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혼을 내시는데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뭘 그리 잘못했냐고 울면서 대들었어요. 지켜보시던 아빠가 어딜 대드냐면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아빠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기만 했지요. 그 후로 제가 독일 갈 때까지 부모님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다만 동생이 오다 가다 저를 볼 때마다 독한 년이라고 하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렇게 독일을 갔다가 1년 만에 방학이 되어 돌아왔지요. 근데 처음엔 저를 반겨주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운동 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안 깨웠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알람 시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죄송해요 하고 말았는데 계속 트집 잡아서 공격하더라고요. 이후로는 혼나는 상황에서 대들거나 말대꾸를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가 펼쳐졌어요. 근데 더한 건 동생이었습니다. 고1이었는데요. 동생은 학교에 화장을 하고 다니고 귀걸이는 물론 코에 피어싱을 뚫고 살색 반창고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온 이후로 또다시 지갑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무시가 가능했어요. 그랬는데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화장하다가 저를 급히 찾더라고요. 갔더니 엄마가 자기 목걸이 어쨌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유학 가서 여기 없었기 때문에 엄마 목걸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모른다니까 갑자기 저보고 네가 들고 갔으면서 어디서 발뺌이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제 방을 다 뒤지고 난리를 치다가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 엄마는 허겁지겁 나갔지요. 그날 밤에 엄마 아빠 모두 집에 오신 뒤에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제 방은 다 뒤집어 엎었어요. 제 캐리어까지 뒤졌지만 목걸이는 당연히 없었죠. 엄마는 어디다 감췄냐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때 동생이 집에 왔고 대충 분위기로 정황을 파악한 동생은 엄마에게 이번엔 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목걸이라고 답했고 동생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손에 목걸이로 추정되는 금색 줄을 들고 저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황당했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찾았냐고 물으니 동생은 언니의 보물상자에서 찾았다고 했어요. 걔는 제 보물상자가 어딨는지 모릅니다. 자물쇠로 잠겨있고 열쇠는 제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말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함께해온 익숙한 것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폭이지요. 그날 아빠는 오랜만에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셨습니다. 아빠의 손에 싸대기를 맞았고 아빠의 발길질에 저는 몸을 움츠렸어요. 그렇게 악몽 같은 30분이 흐르고 아빠와 엄마가 방에 들어가시고 나서 저는 방에 들어가서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고도 동생이 바른 길을 가게 할 사람은 저뿐이라 여겨 가르치려 했었지요. 네, 제가 제정신 아니었던 거 인정합니다. 부모님도 제 가족이라고 다 안고 감싸고 가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이 컸거든요. 가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다 보니 이런 가족도 가족이겠거니 생각하게 됐지요. 저는 제가 더 잘하면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겪으며 부모님은 더 이상 제 부모가 아님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부부 동반 모임에 가셔서 아침부터 밤까지 저랑 동생이랑 둘만 있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집 치우고 밥 차려주고 에세이 쓰고 빨래를 했지요. 그러다 레포트를 쓰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 정신 차린 시간이 9시였습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해야 한다고 온갖 생색 다 내던 동생은 TV 보면서 천하태평하게 놉니다. 동생에게 내가 청소하고 바닥 닦을 테니 걷어놓은 빨래 좀 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갑자기 공부방에 들어가더니 공부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척을 하는 모습이 웃기고 어이없어서 그냥 말없이 청소를 하고 빨래도 겠습니다. 싱크대 위를 보니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 점심 먹고 설거지를 했었는데 말이죠. 저는 한숨 쉬며 동생에게 네가 먹은 그릇은 네가 설거지하라고 시켰습니다. 돌아오는 건 욕설뿐이더라고요. 씩씩거리던 동생은 고래고래 고함을 치더니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설거지를 내버려 두면 제가 혼날 테니 그냥 제가 해버렸죠. 전 손에 아토피가 있어서 고무장갑을 끼면 손에 알러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하는데 제 손은 이미 주부습진에 걸린 지 오래해요. 내 손을 누가 창창한 20대 처자의 손이라 할런지 싶네요. 암튼 저는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기어나와 물을 마시길래 동생에게 물 마시는 김에 그 물통 좀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동생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오셨고 분위기가 암울해 보이니 무슨 일이냐 물으셨어요. 제가 동생의 행동을 말하니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냐며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결론은 제가 언니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고 시험 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동생은 시험 망치면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전 이번 시험 망치면 독일에서 아예 의예과 공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제 부모님이 친부모가 맞는 건지 의심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가슴에 구멍이 난 듯 공허해져도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가족이라 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생의 만행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동생과 동생 친구들이 저에게 저지른 짓은 아주 역대급인데요. 이 사건은 제가 증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이패드랑 선물 받은 명품 화장품이 박살났으니 재물손괴는 성립되고 공갈 협박과 위협에 대한 증거는 사진으로 남아있으니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이 증거들을 가지고 내일 동생의 학교로 가서 교장과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다니던 학교니 아마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는 수월할 듯합니다. 증거를 내밀면서 이 아이들의 부모를 소환해서 삼자대면의 자리를 만들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 오지 않으면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동생의 친구 중 A가 저한테 연락을 취해 과외를 해달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가르쳐줬습니다. 반 맞추고 반 틀린 A는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정리노트도 주고 오답노트 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매일 4시부터 9시까지 과외처럼 공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A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거리를 뒀지요. 그런데 얼마 뒤 동생과 친구들이 제 방을 난장판을 만들면서 동생 남친을 뺏은 X라 말했습니다. 제 머리를 툭툭 치길래 손을 잡아 꺾으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바로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녹음기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책을 읽었습니다. 걔네들은 제 반응에 주춤하더니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부쉈어요. 저는 폰을 꺼내서 얼굴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걔네들은 방의 물건들을 미친 듯이 부숴댔고 저는 녹음기를 호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방을 나와서 방과 거실을 사진으로 찍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 7층에 사는 친구 집에 갔습니다. 한참 후 집에 가니 아무도 없었고 저는 녹음된 상태를 확인한 다음 집을 치웠습니다. 이걸 동생과 친구들의 정신개조에 쓰려고 했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충분히 울꺼먹은 다음에 경찰에 넘길 생각으로 바뀌었죠. 물론 만일에 대비해 사본을 만들어뒀습니다. 녹음의 상태는 매우 우수하며 사진들은 매우 적나라했어요. 고로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부모란 자들이 뭐라고 할지 기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생의 표정이 더욱 기대됐어요. 일요일에 증거자료 복사본 들고 가서 교장쌤한테 들이대면서 부모 소환 안 하면 경찰 끌고 와서 학교 뒤집고 언론에 투고하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삼자대면이 주최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친구 집에 가서 친구랑 놀다가 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학교 측에선 제가 제 동생의 언니란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더니 처음에 놀라시더라고요. 몇 명은 안 오는 부모님 계실 거라 예상했었는데 제 예상을 깨고 총 6명의 엄마, 아빠가 다 오셨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더니 저를 보시던 부모님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교장 선생님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지만 그 아이들 부모들의 발언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에게 다짜고짜 말을 놓고는 네가 뭔데 바빠 죽겠는데 오라가라냐는 식의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해서 증거자료들을 띄웠습니다. 사진과 녹음자료, 그리고 망가진 아이패드와 샤넬 화장품들을 꺼내 보였지요. 저는 혹시나 달려들어 뺏을 것을 염려해 노트북과 증거품을 가방에 다시 넣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에게 넘겼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더니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되려 큰 소리치면서 어쩌라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뻔뻔하게 큰 소리치는 아줌마들을 보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실소를 터뜨리니 아줌마들은 나이도 어린 게 어른들을 능멸한다면서 머리채를 잡아 뜯기라도 할 듯이 다가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아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흠칫하던 아줌마들은 제 동생을 걸고 넘어지며 친언니 아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관없다고 했더니 천륜을 어기는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 욕을 하셨습니다. 동생을 신고하려 하는 건 부모를 아프게 하는 거라면서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하셨죠. 저는 아줌마들 입이 그렇게 더러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한참 저에게 욕을 퍼붓던 아줌마들은 이젠 제 동생이 시켜서 자기 딸들이 그런 일을 한 거라면서 제 동생에게 죄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과 그 친구들은 눈물범벅으로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셨고, 뒤늦게 삼자대면에 등장하신 교감 선생님은 제 성격을 매우 잘 아시기에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전 그냥 그 애들이 저에게 사과하고 부모님께서도 미안하다 하시면 없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까지 가야 얘기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들은 설마 하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고, 저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 두 분은 죄가 없죠. 학교에서 10분 거리인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가서 경찰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니 조서만 쓰면 신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번호 주면서 학교에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있으니 오라고 하면 될 거라 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세상 말세라고 혀를 끌끌 차시면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전화를 하고 한 20분쯤 기다리니 모두 도착했어요. 아주 다급한 표정이었죠. 저는 씩 웃어줬습니다. 아줌마들은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었고 경찰 아저씨들이 막아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며 조서를 쓰려고 하니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아저씨들이 아줌마들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화를 내셨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요. 아줌마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혼나더라고요. 그 아저씨들은 아줌마들을 혼내더니 저에게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애들을 끌어안치고 아줌마들도 끌어안치고 아저씨들도 끌어앉았어요.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아저씨들은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학교 봉사나 사회봉사 뭘 해도 상관없지만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비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한편으론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게 부모고 저게 자식을 향한 부성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저는 평생을 목말라 하며 원하던 사랑을 자기들은 다 받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저씨들에게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이제부터 애들 교육은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할 테니 이 애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셨어요. 애들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더니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지 않은 건 제 동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학교 측에 얘기해서 사회봉사 한 달이라는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들은 고맙다면서 고개 숙여 감사의 표시를 하셨어요. 동생 친구들도 고맙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아줌마들도 울면서 사과하고 고맙다고 하셨죠. 도저히 제 동생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으니까요. 전 동생만이라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알겠다면서 조서를 쓰자고 했어요. 가족끼리 신고하는 게 절차가 복잡하지만 저는 신고 접수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돌아가고 경찰서는 조용해졌어요. 부모님과 동생만 입구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전 조서를 쓰려고 경찰 아저씨 앞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다 밀치고 들어와서 저를 일으키더니 싸대기 한 방을 날리시더군요. 당황한 경찰 아저씨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엄마는 눈물범벅이 되어 저를 노려보면서 독한 년이란 말을 하셨어요. 동생이 가엾지도 않냐며 오열하셨죠. 저도 같이 울고 싶은 기분이라 입을 떼려고 하는데 아빠가 엄마를 부축하시더니 넌 내 딸이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전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서러워서 울면서 저 주워왔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보시고 아빠는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뀐 게 아닌가 싶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결국 조서를 썼습니다. 근데 접수는 나중에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저씨들은 그냥 신고하라고 그러셨지만 일단 미뤘지요. 그리고 그대로 집에 가서 짐을 쌌습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짐을 캐리어백 3개와 박스 2개에 다 싸서 친구 3명을 불러 그걸 다른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머니가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하긴 별로 예뻐하는 손녀딸은 아니지만 볼이 뻘겋게 붓고 눈물 범벅이 되어 나타나면 놀랄만도 하겠죠. 전 증거 자료들을 할머니한테 다 보여주고 지금까지 가슴에 품어왔던 말들을 다 했습니다. 할머니는 반대했던 결혼을 저 때문에 허락했었는데 제가 엄마를 닮았다고 싫어하시기는 하셨지만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냐며 위로해 주셨어요. 진작에 말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고 하셨어요. 전 그냥 울면서 할머니한테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접수는 안 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분한 건 이해하지만 동생이 경찰에 신고가 된 전과가 있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사촌 동생이 경찰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신고된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신고는 하지 말고 학교에 6개월 사회봉사 시키라고 전화를 하라고 하셨어요. 신고했을 때 받을 벌을 다 받게 하라고요.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안 되면 교육청에다 학교를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따로 교감 선생님께 전화했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접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제 동생을 혼내준다고 하시면서 할머니 집에 와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 엄마랑 둘이 사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있기로 했다고 하니 할머니가 알겠다고 하셨어요. 3시에 친구 집에 가서 울고불고 친구는 달래주고 하다 보니 4시가 되었고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폰번호 바꿔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는 분노한 목소리로 어디냐고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싫다고 하니 아빠는 할머니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바로 엄마가 전화를 뺏어서 고함을 치셨습니다. 당장 집에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할머니한테 오해라고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전 싫다고 했고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폰을 던지신 것 같았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끊겼습니다. 잠시 후 엄마 폰으로 전화가 왔고 아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당장 안 들어오면 호적 파일 줄 알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딸이 맞긴 하냐고 했더니 아빠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희미하게 그냥 호적 파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아빠는 그냥 말 없이 전화를 끊으셨고 사촌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촌동생 말로는 제가 가자마자 할머니가 노발대발해서 부모님과 동생을 불렀고 동생이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아서 내동댕이 치셨다고 해요. 네가 금수가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면서 동생을 끌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5분간 두들겨 패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완전 옛날 사람이십니다.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의 말이 곧법이에요. 그러니 부모님도 쩔쩔매다가 저한테 닥달한 거라고 하네요. 사촌동생은 제 동생이 지금 방에 널브러져 있으며 교복을 입은 채로 나무 회초리로 맞아 다리밖에 안 보여서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퉁퉁 붓고 엉망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씩씩거리시면서 한 번만 더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 모가지를 잘라 소금에 절여 액땜을 할 거라 으름장을 놓으시고는 서재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런 동생을 보면서 약 발라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년 손대는 인간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셔서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동생은 일주일 정도 학교에 못 갈 것 같다고 합니다. 아예 걸을 수가 없는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사촌들이 제 동생의 행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좀 볼 줄 안다는 사촌 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는 아마 부모님이 절 미워하게 된 것이 동생이 잘못한 걸 저한테 덮어씌워 혼내다 보니 그게 진실로 믿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착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하니까 알아듣는 저를 혼냈는데 혼내다 보니 그게 정말로 내가 한 짓이라고 인식이 돼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된 거죠. 거기다 동생은 혼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머리가 나빠 과보호가 됐다는 겁니다. 설령 그게 맞다고 해도 어떻게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삼키겠냐고 하니 사촌 언니는 부모님이 호접한다 하면 따라가서 도장 찍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악착같이 해서 꼭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도 한 방에 따라고 했어요.
그리고 독일에 가면 의사가 될 때까지는 절대 한국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솔직히 1년 동안 과에서 차석을 하니 좀 나태해졌었는데 다시 마음 다잡기로 했어요. 독일에서 지내다가 얼마 뒤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일날이라서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에게 가장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중 한 명이었으니 안 갈 수가 없었죠. 할머니 댁에 아침 일찍 도착했고 하루 종일 사촌 큰 언니랑 셋이서 생신상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쯤 되니 큰엄마 두 분과 작은엄마와 삼촌이 도착했어요. 미국 가 있던 큰오빠도 왔고 작은 오빠도 학교 수업 끝나는 대로 할머니 댁으로 왔습니다. 작은 댁 식구들까지 다 모여서 완전 시끌벅적할 때 동생과 부모님도 오셨더군요. 저를 보신 엄마는 차마 어른들 앞이라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하고 인상만 쓰셨고 아빠는 좀 야위어 보였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고 표정이 굳더니 사촌들이 쳐다보자 방긋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소름 끼쳤어요. 작은 오빠랑 둘째 언니는 워낙 제 동생에게 관심이 없어서 대충 손만 올렸다 내리더군요. 전 어린 사촌 동생들을 위층에 올려보내서 자기들끼리 놀게 하고 내 동생 또래의 애들에게 공부에 관한 심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곧 언니 오빠들도 합세해서 공부에 대한 토의에 열이 오르고 있었죠. 그때 아무것도 모르시는 큰엄마가 절 부르시더니 위에 동생들 내려와서 과일이랑 떡 먹으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댁은 빌라인데 위층이랑 아래층을 둘 다 할머니가 계약하셔서 위층에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모으시던 골동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꼬맹이들은 거실에서 칼싸움을 하며 놀고 있었고 동생과 동생이랑 가장 친한 중3 사촌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을 우선 내려보내고 그 둘을 찾는다고 이 방 저 방 문을 다 열어보던 저는 할아버지의 골동품 중에도 제일 진귀한 것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동생 둘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애들이 놀러오면 항상 위층에서 놀기 때문에 그 방 문만큼은 잠궈두셨습니다. 근데 열려있었고 이상하게 생각하던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치고 동생 둘에게 과일 먹으러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방이 뭔가 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절 특히 예뻐하셔서 골동품을 살 때면 절 데려가셨기 때문에 뭘 사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비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커다란 도자기 3개랑 금장신고, 시계 2개가 없었어요. 돌아가신 뒤에 가족들 모두 탐내던 거라 기억에 남았던 것들인데 그게 안 보였습니다. 전 동생에게 이 방에서 뭘 했냐고 다그쳤고 동생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이실직고했습니다. 늘 잠겨있는 이 방 내부가 궁금해서 할머니 방에서 열쇠를 찾아 이 방 문을 열었고 사촌동생과 장신구랑 시계를 걸쳐보면 울다가 다 깼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파악한 것 외에도 박살난 게 더 많았습니다. 전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둘째 언니와 셋째 언니에게 위층에 골동품이 산산조각 났다고 알렸습니다. 언니들은 식겁하며 오빠들을 데리고 올라갔고 곧 정신이 나간 표정으로 내려왔어요. 셋째 언니는 큰일 났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오빠들은 이를 어쩌냐고 그러는데 둘째 언니가 큰엄마 두 분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두 분은 놀라 위층에 뛰어 올라가셨고 곧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어른들은 모두 위층으로 올라갔고 저 또한 언니 오빠들과 위층으로 올라갔지요. 어른들이 방을 보고 누가 했냐고 추궁하셨고 전 제 동생과 사촌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저랑 사촌 동생이랑 셋째 언니가 이 방에 들어오길래 따라 들어와서 말리려다가 이렇게 됐다고요? 셋째 언니는 잊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전 동생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고 셋째 언니 역시 길길이 날뛰며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셋째 언니가 허영심 많고 욕심 많은 건 친척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반쯤 믿는 눈치였어요. 어른들이 셋째 언니더러 아까 안 보이던데 어디 갔었냐고 물었고 셋째 언니는 자기는 잠깐 바람 쐬러 나갔었다고 했어요. 셋째 언니는 억울하더라도 없어진 시계가 탐내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누명을 벗을 길이 없었습니다. 곧 어른들이 방을 뒤져 그 도자기와 판때기의 잔해물들을 찾아냈고 이건 왜 여기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동생은 자기가 어떻게든 치우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는 그걸 그 관 같은 데다가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셋째 언니랑 짜고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고 울고불고 난리쳤어요. 전 동생의 연기력과 말 지어내는 솜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랑 큰언니는 동네에 떡 돌리러 나가고 없어서 다들 동생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더군요. 전 차마 엄마를 밀칠 수가 없어 그대로 흔들리며 울었고 큰엄마 두 분이 겨우겨우 떼어내 주셨어요. 엄마는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악담을 퍼붓고 아빠는 말없이 담배만 태우셨습니다. 어른들은 엄마에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빠들과 언니들은 제 머리를 정리해줬고 셋째 언니는 엉엉 울면서 그냥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당하는 건 못 보겠다고 하면서요. 냉담하고 무뚝뚝한 둘째 언니도 절 붙잡고 울었어요.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른들에게 잘 알아보고 혼내라고 했고요. 그때 꼬맹이 사촌 동생들이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꼬맹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업어 키웠기 때문에 제 말은 참 잘 듣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현관문을 돌아보자 꼬맹이들이 제 동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못난이 누나가 목걸이랑 귀걸이하고 노는 거 봤어. 그러니까 갑자기 동생이 7살짜리 사촌 동생의 등짝을 후려치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울부짖더라고요. 꼬맹이들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어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왕좌왕했어요. 일단 아래층에 내려가자는 결말이 나왔습니다. 아래층에 모두 내려갔고 저와 동생, 셋째 언니는 어른들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일 듯이 저를 노려봤지만 아빠는 베란다에서 담배만 태우고 계셨어요. 예전 같으면 제일 먼저 싸대기를 때렸을 아빠가 그렇게 반응하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동생은 계속 울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했고 결국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와 셋째 언니의 범죄라는 결말로 흘러갔습니다. 동생이 엉엉 울부짖다가 땅을 짚고 숨을 헐떡이자 엄마는 죄 없는 애를 왜 계속 죄인 취급하냐며 소리를 지르더니 동생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둘째 큰엄마도 놀라셔서 방에 따라 들어가셨죠. 엄마는 방에 동생을 두고 나오시더니 저를 벌거벗겨서 쫓아내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셨고 다른 어른들은 그래도 딸인데 그렇게까지 말하냐며 뭐라 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본인 딸일 리가 없다면서 저렇게 끔찍하고 징그러운 걸 낳은 적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이 좀 있는 사촌들은 다 저와 셋째 언니를 위로했고 큰오빠는 혼란스러운지 말없이 새언니랑 나가버렸습니다.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와 큰언니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으신 할머니는 위층에 올라가셨고 그 사이 우리는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곧 할머니는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할머니의 손에는 커다란 대나무 회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척 낑낑대는 동생의 옆에 앉아 돌보는 엄마를 조용히 비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엄마는 동생을 일으켜 데리고 가려고 하셨고 할머니는 동생을 놔두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한지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던 엄마는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시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비켜셨어요. 할머니는 동생에게 아까 어른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해보라고 하셨고 동생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1m짜리 회초리를 휘둘러 땅을 내리찍었고 깜짝 놀란 동생이 비명을 지르자 맞고 싶은 거냐 물으셨어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던 동생은 어른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우리가 있던 방에 남아있던 동생들을 다 불러내셨어요. 동생에게 맞은 7살짜리에게 본대로 말하라고 하셨고 걔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저에게도 본대로 말하라 하셨고 저 또한 본대로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잠시 가만히 계셨고 그 모습에 우리는 긴장했어요. 할머니의 침묵이야말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거든요. 동생은 그런 할머니의 반응이 자기에게 속아서 그런 거라 생각하는지 방심하고 앉아있더군요. 그때 갑자기 할머니께서 달려들어 동생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회초리로 마구마구 때리시는 거예요. 동생이 도망치려 했지만 할머니께서 손에 머리카락을 휘어감고 있어서 도망도 못 치고 회초리에 맞아야만 했습니다. 동생의 비명소리에 놀라 달려온 엄마는 기겁을 하며 할머니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엄마도 회초리에 몇 대 맞으셨어요. 한참 맞은 동생은 반팔 반바지 차림이었기 때문에 온몸이 뻘건 줄무늬 범벅이고 머리도 산발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한 잔 드시고는 동생을 회초리로 꾹꾹 찌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옆 동네 사는 할멈 집에 갔다 오는 길에 셋째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다. 근데도 뒤집어 씌울 테냐? 할머니의 말씀에 동생은 맞은 곳이 아픈지 펑펑 울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동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돼 먹은 걸 진작에 알았다만 이렇게 맹랑할 줄은 몰랐다. 어디 자기 잘못을 언니한테 뒤집어 씌워. 동생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였으면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했을 텐데 동생은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얼른 부르라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애미야, 어떻게 똑같이 10달을 품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이리 다르게 대하냐? 오히려 첫째가 더 힘들게 태어나지 않았느냐? 내가 네 손을 잡고 아이를 지으라고 했는데 내 다리 붙잡고 제발 아이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 널 보고 결혼을 허락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너를 며느리로 들인 건 따져보면 첫째 덕분 아니냐? 그리고 예비야, 내가 너에게 무얼 그리 못해줘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그렇게 편애가 심했더냐? 내가 네 형만 챙기고 너를 버렸더냐? 나는 단 한순간도 너보다 형을 더 사랑한 적이 없다. 형들만 대학을 보내 서운했느냐? 너도 대학을 가고 싶어한 거 잘 알지만 살림이 빠듯해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다. 애미가 저 아이를 내쳐도 네가 챙겼어야지. 너만은 저 아이를 보듬고 위했어야지. 왜 같이 밀어낸 것이냐? 저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으면 생전 한번 안아주지도 않은 이 할미에게 달려와 도움을 청했겠느냐? 할머니 말씀에 아빠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 자기 죄라고 잘못했다고 그러시는데 눈물 났습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할머니는 이제부터 제 동생을 직접 데리고 키우면서 교육하겠다고 말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기겁하면서 그럴 순 없다고 하셨어요. 교육을 시켜도 자기가 시키겠다면서요. 할머니가 정색을 하셨는데 엄마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절대 못 그런다고 혼내도 자기가 혼내고 교육도 자기가 시키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아빠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엄마랑 동생을 떼어놨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방에 밀어놓고 삼촌한테 방문 지키라고 하셨어요. 동생은 아빠가 자기 편이라 생각했는지 눈물범벅으로 아빠를 애처롭게 쳐다봤죠. 아빠는 동생 뺨을 확 내려치셨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울면서 발광을 하더군요. 어른들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더니 각자 흩어졌어요. 아빠는 다시 손을 들어 올렸어요. 동생은 화들짝 놀라며 엉엉 울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아빠는 굳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당장 전학수속 밟고 할머니 집에서 3년 동안 고등학교 다니라고 했습니다. 울고불고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모두들 집에 돌아간 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자고 있는 동생 얼굴에 상처 연고를 발라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저녁에 동생이 제가 있는 공부방에 들어오더니 문을 잠그더군요. 저한테 다가와서 친한 척 뭐하냐고 하더라고요. 자료 정리하는 게 바빠서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네가 이제 날 노려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벌 기다냐니? 제가 벙쪄서 쳐다보니까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더니 제 이마를 툭툭 치면서 턱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 내가 맞은 만큼만 맞아봐. 어이가 없어 동생의 손을 뿌리치고 다리를 뻗어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뒤로 나자빠지더니 컥컥거리면서 배를 부여잡더군요. 전 일어나서 담요 3개로 동생을 감싼 뒤에 발로 미친 듯이 밟았습니다. 그리고 문 잠궈줘서 고맙다고 했지요. 스탠드를 들고 동생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머리 맞으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미친 듯이 악을 쓰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더군요. 엄마가 기겁하면서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때렸습니다. 근데 곧 아빠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는 발악하면서 문을 부술 듯이 날뛰었고 아빠는 엄마를 말리는 듯 하더니 이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밖에 정신 팔린 사이에 동생이 제 손에 들린 스탠드를 빼앗아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세가 역전됐어요. 저는 아빠를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바로 아빠가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셨어요. 동생은 당황하더니 언니가 쉬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맞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 말에 굴하지 않고 바로 문을 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동생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어요. 전 일어나서 문을 열고 아빠가 들어오셨죠. 아빠는 방 안을 둘러보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담요를 걷으면서 제가 때린 상황인 것처럼 울먹거렸습니다. 아빠는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있었던 일을 매우 간단명료하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들어와서 컴퓨터 전원을 꺼버린 뒤 때린다고 협박을 했고 맞기 싫어서 스탠드로 몇 대 때렸지만 당황한 사이에 저는 밟히고 있었다고요? 아빠는 가만히 절 쳐다보더니 동생을 스탠드로 왜 때리냐고 하더군요. 동생은 의기양양하게 절 쳐다보더라고요. 아빠는 조용히 동생에게 할머니 댁으로 가자고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당황한 동생은 발광을 하다가 다시 저에게 용서를 비는 척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저에게 사정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요?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할머니 댁에 끌려갔어요. 동생은 할머니에게 나이 들었으면 죽으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대나무로 심하게 맞았다고 해요. 아빠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학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이제 밥을 먹지 않겠다며 시위를 시작했고 할머니는 대응하지 않으며 밥을 안 줬다고 하네요. 얼마 뒤에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배우처럼 연기하던 동생이 결국은 이렇게 참교육을 당했는데요. 다들 현재의 고통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잘 풀릴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연을 보내드렸던 사연자입니다. 제 사연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독일에서 유학 중인 꽃다운 나이의 여자입니다. 저는 동생에 대해 사연을 썼었는데요. 동생은 부모님의 지나친 애정으로 페르나가 되었고 연기와 미친 듯한 말발로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왔어요. 저는 매번 억울하게 뒤집어 쓰기만 했고 한국에 더 이상 있기 힘들어서 장학금을 받아서 독일 의대에 유학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은 1년 됐고 방학이라 한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할머니에게 본 모습을 들킨 동생은 엄마 아빠를 벗어나 할머니의 회초리와 감시 속에서 살게 됐고 툭하면 집을 탈출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밤 11시에 동생이 찾아와서 또 문을 부술 듯이 발로 차고 욕하다가 옆집 아저씨가 쫓아내주셔서 돌아갔어요. 불안했던 저는 어딜 가든 남자애들이랑 다니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어제 할머니 집에서 동생이랑 같이 사는 사촌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시험 기간인데 공부 좀 가르쳐주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할머니는 친구분이랑 산에 나물 캐러 가셨었고 사촌 동생이랑 동생, 둘째 언니, 셋째 언니, 그리고 큰오빠 부부가 할머니 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전 전부 깨워서 씻고 이불 개라고 한 뒤에 새언니랑 같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한동안 동생은 얌전했어요. 그저 절 볼 때마다 인상을 쓰고 짜증을 냈을 뿐이었죠. 그래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기에 내버려두고 사촌 동생의 공부를 봐줬습니다. 개념 설명을 어느 정도 하고 문제를 풀라고 한 후에 점심 뭐 먹을지 새언니랑 의논하고 있는데 동생이 절 쳐다보더니 피식 웃고는 방에 들어갔어요.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하고 점심은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우기로 했지요. 언니들이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피자 4판을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오빠랑 사촌 동생, 언니들은 할머니가 맡기신 밭일을 하러 나갔고 동생과 저만 집에 있었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있는데 초인종 소리와 함께 피자 배달 왔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쩐지 낯익은 목소리에 의아해하다가 내가 자주 시켜 먹던 곳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고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지요.
문을 열자 서 있던 사람들은 전에 제가 살고 있던 친구 집에 쳐들어왔던 동생의 친구놈 4명이었습니다. 완전 놀래서 문을 도로 닫으려고 했지만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놈들이 문을 활짝 연 상태라 닫을 수가 없었지요. 벙쪄서 그냥 서 있으니까 실실 쪼개면서 그놈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전 진짜 기겁하면서 안방으로 도망쳤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놈들은 절 뒤쫓아 들어왔고 저는 베란다 쪽 커다란 창문을 전부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아무리 내가 겁없고 성격도 더럽다지만 남자 넷이 위협하는데 말짱한 정신으로는 못 있겠더라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귀 틀어막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조용해지더니 베란다로 가면 창문 커다란 거 있으니 그거 열고 들어가라는 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밌어 죽겠는지 들뜬 목소리에 전 완전 겁을 먹었습니다. 안방 창문은 이중창이 아니라서 유리를 깨면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그놈들이 유리라도 깨고 들어올까봐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창문에 가져다 막았어요. 병풍도 갖다 놓고 이불도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옮겼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다시 그놈들 목소리가 들렸고 전 조용히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죠. 치밀한 연이라며 열쇠를 찾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가 찼어요. 열쇠는 할머니가 부엌 찬장 맨 위에 커다란 설탕통 안에 항상 넣어 놓으십니다. 제발 못 찾으라고 기도했어요. 한참 뒤지고 치우고 깨고 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놈들은 뒤지다가 돈을 찾았는지 횡재했다며 소리를 지르더니 열쇠는 어디 있냐며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단순무식한 놈들보다 동생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걔라면 금방이라도 찾아낼 것 같아서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었어요. 다행히 동생의 목소리는 베란다와 거실 쪽에 있는지 가깝게 들렸고 남자들의 목소리는 집 곳곳에 퍼져 있는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했습니다. 찾다가 지친 남자애들은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그런 남자애들을 달래듯 조금만 더 찾아보자며 구슬렸고 남자애들은 다시 뒤지는 듯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동생 목소리가 베란다 쪽 창문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뭘 하나 싶어서 창문 쪽에 붙어서 엿듣는데 한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이거 병풍 하나만 막아놓은 거 아니야? 그 방에 옮길 만한 물건 별로 없지 않냐? 깨면 들어가질 것 같은데. 그 말과 동시에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단단한 걸로 창문을 치는지 병풍이 흔들리는 게 보였고 쫄아서 잠자코 있었죠. 할머니 댁에 공구가 없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죠. 만약 망치로 쳤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한참 난리가 저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당황한 남자애들이 동생에게 어쩌냐고 묻자 동생이 현관문을 열고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피자가 온 모양이에요. 동생은 피자를 갖다 놓고 오겠다면 남자애한테 창문을 깨라고 시켰고 남자애는 베란다에서 계속 창문을 쳤습니다. 창문이 아무리 단단해도 유리라서 불안했고 놈들이 뒤지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그것도 불안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동생이 그놈들에게 그만하라고 하더니 가라고 했고 그놈들은 투덜대며 돌아갔습니다. 동생은 문 앞에서 비아냥대듯 말했어요. 좋겠다. 네가 이겼네. 나와, 이년아. 평소라면 열받았겠지만 너무 무서웠던 그 상황이 지난 건 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을 대충 정리하고 나왔어요. 베란다 쪽 창문은 금이 가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방에서 나오니 집이 온통 엉망이었어요. 동생은 실실 웃으며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서 절 쳐다보고 있었고 전 엉망인 집구석을 쳐다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생이 자기 머리를 쥐어뜯더니 머리카락을 거실에 뿌리고 자기 뺨을 자기 손으로 때려서 빨갛게 붓게 만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할머니랑 아빠한테 맞은 멍이 아직 덜 빠져서 엉망인데 빨갛게 부어오르기까지 하니까 가관이더군요. 그러고는 베란다로 가서 산산조각난 화분 조각으로 다리에 쓱쓱 긁어서 빨갛게 생채기를 만들었어요. 그쯤 되니 저도 감이 왔습니다. 나한테 맞은 척하려고 저러는구나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데 동생이 베란다로 밖을 힐끔 쳐다보더니 갑자기 거실 중앙에 엎어져서 엉엉 울더라고요. 누가 보면 자기 엄마 초상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통곡을 했어요. 경이로운 연기력에 감탄하고 있을 때 오빠랑 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밭일이 생각보다 힘들다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던 오빠와 언니들은 집안 상태와 동생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쩍 벌렸어요. 동생은 엉엉 울면서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죠. 그나마 냉정한 둘째 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면서 뭐냐고 물었습니다. 전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고 곧 정신을 차린 큰오빠가 얼른 들어와서 동생을 달래더라고요. 오빠의 말에 동생은 폭포수 마냥 쏟아지는 눈물을 소매로 닦으며 고개를 들었고 동생의 얼굴을 본 오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빠는 누가 했냐고 다그쳤고 동생은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화살은 저에게 돌아왔지요. 제가 사촌 동생들을 혼내는 모습을 봐온 큰오빠는 저한테 어떻게 동생 뺨을 때리고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화를 냈어요. 전 그저 폭포수 마냥 쏟아지는 동생의 눈물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것만 쳐다봤습니다. 질려버렸어요. 동생의 한계는 과연 어디일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셋째 언니는 내가 했을 리 없다면서 내 편을 들었고 새언니는 동생을 위해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와서 그 얼굴에 대줬어요. 동생은 다리를 보이면서 약 좀 발라달라 했고 그걸 본 큰오빠는 폭발해버렸어요. 도대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냐며 절 다그쳤고 둘째 언니는 고개를 휙 돌리더니 안방에 들어갔어요. 셋째 언니만이 절 옹호하며 오빠에게 대들었고 오빠는 진심으로 화를 냈습니다. 저랑 13살이 차이가 나서 절 오냐오냐 이뻐해주고 한 번도 화낸 적 없던 오빠가 목소리를 깔면서 저한테 제정신이냐고 하더라고요. 전 겁먹어서 제가 안 했다고 말했고 오빤 그럼 이 집에 그럴 사람이 누가 또 있었냐고 소리쳤습니다. 아까 있었던 일을 다 말하려고 했지만 오빠의 화내는 모습을 보니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항상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해도 거부당했기 때문에 오빠도 똑같을 것 같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늘 익숙하게 해왔듯이 수긍하고 비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긍하려고 하니까 셋째 언니가 미쳤냐고 네가 하지도 않은 걸 왜 했다고 하냐고 막 뭐라 하더군요. 근데 그게 제일 편하다고 하니 제가 불쌍하다고 셋째 언니도 같이 울더라고요. 때마침 저에게 사촌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개해주던 사촌동생이 집에 들어왔어요.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다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는 쓱 둘러보더니 울면서 찜질하고 있는 동생을 힐끔 쳐다보고 울고 있는 저와 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 못난이가 또 일 저질렀어? 그 말에 동생은 발끈해서 자기가 아니라 언니가 했다고 소리쳤고 사촌동생은 귀를 후비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사촌동생은 오빠에게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속삭였고 오빠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저한테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냐고 물었어요. 오빠의 들어준다는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울어서 그런지 급하게 말하려고 해서 그런지 말이 잘 안 나오고 숨이 차더라고요. 셋째 언니가 천천히 말하라고 내 등을 쓰다듬어줬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지금까지 겪었던 일을 오빠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동생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악을 썼고 오빠가 조용히 하라고 눈짓을 준 덕분에 끝까지 말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제 말을 들은 오빠는 믿을 수 없다며 기겁했고 동생에게 얼음찜질을 해주던 새언니 또한 동생과 절 번갈아 쳐다보며 놀라워했어요. 오빠는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동생은 아니라면서 울고불고 난리쳤지요. 자기가 맞았는데 저더러 거짓말한다고 악을 써댔고요. 오빠는 누구 말이 맞는 거냐며 혼란스러워했고 안방에 있던 둘째 언니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베란다 가서 창문 쪽 보면 증거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 말에 오빠는 베란다로 갔고 창문의 흠집과 산산조각난 화분을 보며 화났는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문을 깨려고 쳐대던 둔탁한 게 도자기 화분이었나 본데 동생은 오빠가 얼굴이 빨개져서 거실로 오자 표정이 굳으며 조용히 욕을 읊조렸어요. 동생은 갑자기 돌변해서 벌떡 일어서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전현이 나를 때렸으니까 쌤쌤이라며 악을 썼어요. 그러나 그곳에 동생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완전 열받아서 동생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방에 가두고 문을 잠궈버렸고 집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언니들과 같이 집을 치우고 피자를 먹었지요. 분위기가 다 가라앉아서 피자가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피자를 먹고 사촌 동생의 공부를 봐주고 저녁을 준비하는데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쑥이랑 냉이를 캐왔다면서 커다란 봉지를 보여주시는데 오빠가 분위기 잡으면서 할머니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왜 그러냐며 봉지를 새언니에게 넘기고 거실에 앉으셨고 오빠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얘기가 다 끝나자 찍어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얘기를 듣고 사진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동생이 갇혀있는 방 문을 열고 동생에게 나오라고 하셨죠. 동생이 나와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자 할머니는 동생의 싸대기를 강하게 한 대 날리셨습니다. 할머니께 제대로 맞은 동생은 할머니를 태워 죽이려는 듯 노려봤고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동생의 짐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끌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집 곳곳에 있는 동생의 짐을 챙겼습니다. 동생은 어안이 벙벙한지 할머니를 가만히 쳐다봤고 할머니는 안방에 가셔서 옷가지를 꺼내 가방에 넣으셨어요. 한참 짐을 싸시던 할머니는 커다란 가방 2개를 들고 나오셔서는 말씀하셨어요. 미녀는 안 되겠다. 작은 할머니 집으로 가자. 참고로 작은 할머니 댁은 강원도입니다. 그 동네엔 변변찮은 고등학교도 없어요. 그러자 동생은 미쳤냐고 길길이 날뛰었고 할머니는 무시하며 동생을 끌고 나가려고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 할머니가 정정하셔도 새파랗게 젊은 동생의 힘에는 못당해 밀려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큰오빠와 사촌동생을 대동해서 끌고 오도록 시켰고 언니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오빠의 차에 실린 동생야는 발광을 했고 차가 출발한 뒤에도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둥 별짓을 다 했습니다. 출발한 오빠의 차는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 할머니의 명령대로 언니들과 같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죠. 갑자기 다 쳐들어오자 아빠는 놀라셨고 엄마는 동생을 반기며 끌어안았어요. 한참을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펼치다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동생의 만행을 얘기하며 동생을 작은 할머니 댁에 데려갈 거라고 하셨고 엄만 길길이 날뛰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악을 쓰는 엄마 옆에 아빠도 이번만큼은 수긍할 수 없다는 듯 할머니께 화를 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면 된다고 하시면서 얘는 공부보다 인간이 먼저 되지 않으면 사람 여럿 잡으려니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에 아빠는 뭐라 반박하려다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애 장래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애원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완고하셨어요. 그러자 엄마는 오빠와 언니들에게도 애원하셨습니다. 할머니 좀 설득해보라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옆에 서 있는 저에게 기어오셔서 다리를 붙들고 애걸복걸하셨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할머니는 기겁을 하시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엄마를 나무라셨고 엄마는 이렇게라도 해서 내 딸을 지켜야겠다고 악을 쓰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질렸다는 듯 손으로 눈을 가리셨고 오빠랑 언니들도 기겁하더군요. 엄만 계속 절 붙들고 애원하셨고 동생은 저를 노려보며 울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듯 한 동생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애걸복걸하니까 그래도 엄마에게 모성애는 있구나 싶었어요. 그게 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지만요.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할머니가 엄마 보고 앉으라고 했어요. 엄마는 계속 울면서 내 딸을 그 오지에 보내서 어떻게 사냐고 울부짖었고 동생은 엄마 보고 울지 말라며 같이 울더군요. 할머니는 어쨌든 그렇게 할 테니 자퇴 처리하라고 하시고는 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져서 할머니를 밀치고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할머니는 엄마의 기습에 넘어지셨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우린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자기 뒤로 숨기며 할머니한테 막말을 퍼부었어요. 네가 할머니면 다야? 내 딸이야. 내 딸인데 네가 뭔데 데려가? 네가 얘 크는데 도와준 거 있어? 노망난 할망구가. 엄마는 발악을 하셨고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넉나간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품에 안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궜고 아빠는 할머니를 부축하셨어요.
그리고 방문을 두드리며 엄마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장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동생을 못 내준다고 발악하셨고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베란다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열쇠를 가져오셨어요. 결국 문이 열리고 아빠가 엄마를 붙들고 오빠와 사촌 동생이 동생을 끌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버둥거리면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동생 야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작은 할머니 댁으로 출발했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할머니를 따라 내려왔다가 오빠가 가는 걸 보고 언니들이랑 사촌 동생이랑 택시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 다들 진이 빠져서 뻗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발로 쾅쾅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린 완전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 없이 문만 쾅쾅 차는 소리가 들렸죠. 둘째 언니가 사촌 동생에게 나가보라 했고 사촌 동생은 방망이를 손에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뛰어든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두리번거리며 절 찾았습니다. 전 부엌에 있어서 입구에선 잘 안 보였어요. 둘째 언니가 의아한지 입구로 가서 엄마를 붙잡고 뭘 찾냐고 물었고 엄마는 언니를 밀치고 계속 두리번거리셨어요. 전 부엌에서 저와 엄마에게 다가갔고 엄마는 절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아뜯으려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돌발 행동에 언니들과 사촌 동생은 미처 말릴 생각을 못했고 전 엄마의 손에 머리채가 쥐어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사촌 동생이 얼른 엄마를 뒤에서 붙잡았고 엄마는 발버둥치며 계속 제게 손을 뻗으셨어요. 언니들이 얼른 절 데리고 거실 쪽으로 피했고 엄마는 어느새 사촌 동생을 떼어내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가 휘두르는 손과 발에 전 긁히면서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들도 엄마를 말리려고 하다 몇 대 맞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발악하던 엄마는 주저앉으셨고 둘째 언니가 물을 가져와 엄마에게 먹였어요. 그 사이 사촌 동생이 아빠한테 전화를 했고 아빠가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연행하셨고 엄마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쓰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든 지구 끝까지 괴롭혀줄게. 네 여권도 내가 취소해 놓을 거니까 독일도 못 가게 만들어주겠어. 그때까진 그냥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집념이 무서웠고 동생이 한없이 부러웠을 뿐이었죠. 도저히 저녁을 먹을 기분이 아니라서 언니들이랑 할머니가 따오신 나물 씻어서 무쳐놓고 친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가니 친구가 뛰쳐나와 절 붙잡고 큰일 났다고 난리쳤어요. 전 뭔가 불길해졌지요. 친구가 도저히 말로 표현 못하겠다면서 방에 절 끌고 갔고 방의 상태를 본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트렁크가 다 엎질러져 있고 노트북은 완전 박살나 있었어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내 여권이 잘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 옷이란 옷은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은 교수님 연구 도와드리고 받은 독일에서 잘 나가는 최신형 노트북이었어요. 화장품도 모두 부서졌지요. 통장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한 짓이었어요. 친구 집에 와서 이 난리를 쳐놓은 건 동생이 친구 집을 엄마한테 불었단 거고 그럼 엄마가 수시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 친구한테 미안해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친구는 괜찮다고 자기는 피해 입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노트북을 버렸습니다. 멀쩡한 옷은 친구 옷장에 넣어두고 친구 서랍에 넣어놔서 생존한 지갑과 화장품 일부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통장은 찢어졌으나 카드가 학교에 있으니 교수님께 새로 통장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되고 우선 쓸 현금은 200만 원 정도 있으니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권을 신청하면 일주일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재발급 받더라도 다시 엄마가 찾아오면 찢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사촌 동생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더니 이놈이 곳에 할머니한테 고자질했나 보더라고요. 할머니가 알겠다고 하셨고 사촌 동생한테 할머니가 바로 우리 집으로 가고 있다고 전달받았어요. 계속 다짐했던 부분이지만 엄마를 엄마라 생각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라 생각하고 동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꼬이는 듯 했어요. 얼마 뒤에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고 바로 구청으로 향했어요. 구청에 들어갈 때 누가 제 이름을 부르길래 뒤로 돌아봤더니 엄마의 친구였어요.
아줌마가 반갑게 웃으면서 여긴 웬일이냐고 그래서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아줌마는 그렇냐면서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더니 용돈 3만 원을 주시고는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우연히 횡재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줌마가 우리 엄마랑 친해서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여권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외할머니께 전화하니까 할머니가 지금 셋째 이모 집에 둘째 이모랑 셋이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한국도 왔으니 인사도 할 겸 겸사겸사 가겠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50분을 달려서 이모 집에 도착했어요. 셋째 이모의 아이들 2명이 오늘 유치원에 안 갔는지 입구에서부터 내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떨어지질 않더군요.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전화했을 때 제 목소리라는 걸 알아채고 그 둘이서 그때부터 입구를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놀아주다 낮잠 잘 시간이 되자 재워주고 이모와 할머니 옆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이모들은 옛날 얘기가 한창이었어요. 외가에서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은 엄마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엄마가 대학을 못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모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외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는데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외할머니랑 이혼을 했었다고 해요.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7살 때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절 유독 이뻐하셔서 맨날 저만 무릎에 앉혀서 같이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왜 외할머니가 2명이냐고 순진무구하게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서 할아버지의 진땀을 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이혼을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큰아들이었던 외삼촌만 대학에 보내고 큰딸인 엄마는 대학에 보내지 않기로 했대요. 근데 정작 공부는 엄마가 훨씬 잘해서 반발했고 외할머니께서는 그걸 묵살하고 공부도 못하는 큰외삼촌을 대학에 보내셨어요.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할아버지의 소개로 꽤 알아주는 중소기업의 경리로 취직했고 돈을 벌면서 이모들에게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강요했다고 해요. 그 덕에 둘째 이모와 셋째 이모는 외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보호 속에 별탈 없이 대학에 갔고 막내 이모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대학 안 가면 자기가 콱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을 해대서 겁에 질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고 외삼촌들도 별탈 없이 대학에 갔다고 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모들은 웃으면서 제가 막 말을 시작한 3살 때 카페에서 대학생 언니들한테 가서 아이스크림 두세요 라고 말해서 공짜로 아이스크림에 머리핀까지 얻어온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눌한 말투로 언니들이랑 신나서 떠들고 놀다가 엄마와 이모들이 애가 없어진 걸 나중에 알아서 난리가 저니까 해맑게 손을 흔들며 엄마를 불렀다고 해요. 이모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람 좋아하고 참 똘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재가 아닐까란 생각도 했었다면서 웃다가 갑자기 셋째 이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7살 때 동네 문구점에 가서 아줌마한테 1,000원을 줬었대요. 그러고 그 다음날 가서 무슨 장난감을 훔쳐왔대요. 엄마와 이모가 깜짝 놀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어제 돈 줘서 괜찮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시엔 10,000원 정도 하던 비싼 인형이었고 엄마는 저를 이상하다고 판단하며 어딜 가나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 저는 나무와 대화를 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소리를 지르기도 했대요. 밖에서 애들한테 맞고 들어오는 걸 보고 엄마는 너도 때리라고 했지만 저는 해맑게 내가 때리면 다른 아이들이 아플 거라며 방긋 웃었다고 해요. 그런 일들로 인해 엄마는 제가 이상한 애라고 판정을 내렸고 이상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감수성이 풍부하구나 하며 항상 그렇게 순수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엄마만 저에게 이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말이 고법인 줄 알았던 저는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을 유발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땐 선생님의 폰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대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같은 반에 있던 친구의 짓이었어요. 당시 너무나 착했던 전 그 친구가 울면서 자기가 했던 걸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비밀을 지켜줬고 그때 교실에 있었던 친구와 제가 의심을 받게 됐어요.
그 친구는 대뜸 절 범인으로 몰더니 제가 던지는 걸 봤다고 그랬고 전 바보같이 그 애가 했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금방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이상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해요. 4학년 때 봉사위원이 되어 선생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교실을 조용히 시킬 때 반 아이 중 한 남자애가 절 놀렸다고 했어요. 당시 저는 사회성이 좋았어요. 꼭 보면 학급에서 한 명 정도 말 짓궂게 해서 애들 놀리는 걸 취미로 삼는 악질들이 있잖아요. 그 남자애가 그랬어요. 당시에 저는 키가 컸고 정상 체중이었는데 그 남자애가 저를 뚱뚱하다고 놀린 거예요. 처음엔 그러든가 말든가 무시했지만 약이 오른 그놈들은 네 엄마가 뚱뚱하니까 너도 뚱뚱하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디서 하냐고 화를 냈고 재미 들린 그놈은 돼지 모녀라고 히히덕거렸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잡히는 대로 그 놈들에게 다 던졌고 결국 울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전해들은 엄마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굳게 믿었어요. 저는 엄마 욕한 게 분해서 한 행동인데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도 그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계속 제가 이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상하단 말은 정말로 절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어요. 중1 때는 왕따까지 당했죠. 그래도 모범생의 성적도 잘 받았고 눈에 보이면 무조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교 내의 모든 어른에게는 이쁨 받았습니다. 학년 말에는 반 대항전으로 피구를 했는데 그때 1타 3피의 화려한 기술을 선보인 이후론 반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절친도 생기고 그랬어요. 이모들은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거 기억나냐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5살 때 엄마가 잠깐 외출을 했을 때 동생이 아팠었대요. 전 동생의 머리를 짚어보고 뜨거우니까 그 애를 제 세발 자전거 뒤에 포대기로 꽁꽁 묶어서 동네 병원에 데려갔었죠. 접수처에서 의료보험 카드를 내밀면서 접수도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동생이 어떻게 아프다라는 설명도 해서 동생의 열은 금세 내렸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도착한 이모들이 의사쌤의 칭찬을 듣고 엄마에게 어떻게 형부랑 언니 사이에서 이렇게 천재가 태어났냐고 말했었대요. 또 7살 때 위생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간호사 한 명이 와서는 절 잠시만 데려가겠다고 했대요. 부모님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절 보냈지만 전 그날 위생병원 팜플렛 모델이 됐어요. 근데 30분이나 계속되는 촬영 중에 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고 오히려 재밌어 죽겠다고 또 하자고 했다고 해요. 사진사 아저씨도 칭찬하면서 애가 말을 정말 잘 알아듣더라고 했대요. 사실 다른 집에서는 다 칭찬받던 제가 왜 엄마에게서는 미움을 샀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저는 이모들과의 수다를 뒤로하고 친구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사촌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와 할머니가 동생을 강원도에 버려두고 새벽 6시쯤 할머니 집에 도착해서 주무셨다고 해요. 그리고 5시쯤 아빠 회사 앞에 가서 아빠를 모시고 집에 갔다고 해요. 사촌동생도 거기 따라갔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더래요. 할머니는 엄마를 지나쳐 집안을 들어가 소파에 앉으셨고 아빠의 손에 이끌려 엄마도 억지로 그 앞에 앉았대요. 할머니는 한참 말없이 물만 마시시더니 어제 개짐 다 찢고 부수고 했다던데 사실이냐고 물으셨고 엄마는 자기가 그러던가 말던가 무슨 상관이시냐고 했대요. 그 말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시더니 그렇게 죽고 못 살겠으면 같이 강원도에 가자고 하셨대요. 할머니의 말에 아빠도 깜짝 놀라고 엄마도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애꿎은 애한테 그만 화풀이하고 가탄되겠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셨죠. 당연히 짐 싸고 따라 나설 줄 알았는데 엄마의 반응은 묘했대요.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기 싫어하는 것 같기도 했대요. 할머니는 그 묘한 반응에 비아냥거리셨다고 해요. 엄마는 갑자기 발끈하더니 아빠를 걸고 넘어지셨어요. 남편은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자기가 강원도를 가야 되냐고요? 그 말에 할머니는 그럼 같이 가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어이없다는 듯 떽떽거렸어요. 그럼 회사는요? 설마 회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이러니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러지.
놓친 내가 앵간히 오래 살아야지 무슨 생에 욕심이 많아서 서방 보내고 아직도 살았대? 그 말에 아빠가 발끈해서 뭐라 했고 엄마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래도 작게 중얼중얼 욕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할머니는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대요. 같이 강원도에 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던가요. 엄마는 둘 다 싫다고 발악했고 할머니는 그럼 지금 당장 같이 가야겠다고 끌고 가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가진 발악과 악담을 퍼붓던 엄마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발 아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할머니는 엄마의 반응에 질려버려서 나가버리셨고 엄마는 미친 듯이 울고 소리치다가 쓰러졌습니다. 오빠와 아빠가 엄마를 방으로 옮겼고 아빠는 할머니께 제발 동생을 집에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이러다 사람 하나 망가지겠다면서요. 근데 동생이 작은 할머니 댁닭장에 들어가 수탉 한 마리를 때려 죽이고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할머니는 완강하셨어요. 할머니가 동생의 만행을 말해주며 거기 가서도 이러고 있는데 무슨 용서냐고 화를 내셨어요. 아빠는 알겠다고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엄마와 함께 강원도로 가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알겠다고 했죠. 사촌 동생이랑 전화를 끊고 엄마는 저에게 전화와서 발악을 했어요. 평소엔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동생이 부럽고 밉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그냥 엄마가 안쓰럽더라고요. 그 전화는 결국 아빠가 뺏어서 저한테 대신 사과하시고 용서하지 말라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용서하지 마라는 말 들어본 사람 없으시죠? 그 기분 참 더러웠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후에 결국 아빠의 설득 끝에 엄만 동생을 포기하셨어요. 아빠가 밤 늦도록 설득해도 막무가내였는데 오늘 친구 집으로 와서 친구네 엄마한테 사과하시더군요. 신뢰가 많았다고요? 그리고 엄마는 동생에게 가지 않고 아빠랑 3박 4일 정도로 섬에 놀러 가기로 했대요. 아빠는 월요일, 화요일 회사 쉬고 엄마랑 토요일에 가기로 했다고 하셨고요. 엄마는 집 비울 거니까 집에 있는 짐 챙기고 독일로 보내야 하는 거 있으면 택배로 보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카드도 줬어요. 통장 찢어서 돈 없잖아. 네 아빠 카드다. 급한 돈은 일단 그걸로 써라.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 왔었다고 하니까 아빠가 울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여행 가서 다 털어놓게 하고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리니 알겠다 그러시고 끊으셨어요. 다음날 아빠가 부탁하셔서 친구 2명이랑 같이 집에 가서 엄마 화장해드리고 옷 골라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이젠 정말로 감정이 다 정리돼서 엄마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니 엄마도 저한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쳐다볼 때 저도 모르게 엄마에 대한 애증이 나타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모질게 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독일로 돌아왔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동생은 계속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학교도 다니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탈출 시도를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는데 엄마가 울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매달리니까 관뒀다더군요. 그 이후로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서 어르신들께 이쁨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아마 빠르면 올해 말에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엄마는 그 이후로 제가 독일에 가 있는 동안 꼬박꼬박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짧은 안부와 엄마의 심경이 담긴 메일이었지만 저는 그 메일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친구분의 소개로 상담센터에 다니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목말라 하던 엄마의 사랑 대신 저는 독일 친구들과 친구의 가족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사랑도 받고 있네요. 아빠와 할머니도 다 잘 계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다시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징계로 끝난 애들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면서 자기들을 신고해주지 않아 고맙다며 지금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중 한 명은 반에서 5등을 했다며 자랑하더군요. 엄마의 경우는 아직 직접 얘기를 나누는 건 불편해서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도 열심히 받고 계시고요. 제일 신기했던 건 동생의 변화입니다. 동생이 있는 강원도에 갔었는데 절 보자마자 피하더군요.
그래도 어른들 안 계신 곳에 둘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 여기 잘도 가둬놨다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둘이 있어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절 피했어요. 강원도에 3일을 있었지만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오기 전에 잠시만 자기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때리기라도 하려나 겁먹고 갔는데 동생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사과하더군요. 동생을 안고 엉엉 울었어요. 동생은 아무리 연기를 해도 누군가 끌어안는 것만큼은 거부했는데 제가 끌어안으니 제 품에 안긴 채 소리내서 울더군요. 그렇게 저는 동생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게 연기거나 또 속임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생을 믿고 싶어요. 엄마는 상담센터에 다니시면서 많이 안정을 되찾으셨는지 귀국할 때마다 공항까지 절 데리러 오셨고 계속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웃어주셨어요. 아빠는 제가 독일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셔서 제 안부를 물으시곤 하셨어요. 어쩌면 아빠랑 가장 친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독일에 있을 때 느끼던 그 허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배가 불러 행복하다고 해야 할까요? 한 번은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시더니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독일로 안 가면 안 되느냐고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데 아빠가 왜 애 힘들게 주책이냐니까 엄마가 내 손 꼭 잡고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밥 다 먹은 뒤 엄마랑 동생은 잔다고 방에 들어갔고 전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슬쩍 오셔서 저한테 통장 하나를 주셨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는데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뭐냐고 물으니 가서 공부하고 알바하고 한다고 몸 축내지 말고 이걸로 생활하라시더라고요. 장학금 받아서 알바 안 해도 돈 부족하지 않다고 괜찮댔더니 그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굳이 주셨어요. 이제 곧 독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